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가 주요 내용인데 일단은 민주당이 짜놓은 일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9월 25일 날 저희가 통과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능 분리라고 하는 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존재하지가 않고 이것은 이제 아마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네.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국수위, 그러니까 옥상 5기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마 만들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아마 국민들께서도 법사위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검찰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청문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뭐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들의 어떤 소홀한 이 업무 집행 그런 것들이 좀 전부 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능 분리라고 하는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거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검찰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속도전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낳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더 모순적인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센 특검을 발휘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의 집중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러한 기능 조율에 관해서 수사기관들이 행안부로 다 가면서 비대해지는데 그러한 것을 조정하고 역할하는 그러한 국가수사위 아직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이 부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속도전만 주장하면서 그대로 간다? 일반 형사사건이 안 그래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금융을 키우겠다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식의 여론을 듣지 않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개혁이면은 4개의 시어머니가 탄생합니다. 그럼 규제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이 어떻게 재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현재도 3개의 기관이 규제를 하면서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은 규제예요. 에너지는 지능이에요. AI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UN 총회 가서도 AI를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네. AI의 핵심이 반도체와 에너지인데 규제와 지능을 같이 한 기관이 실패했다는 것은 독일이나 영국 사례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 의견이나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단 말이죠. 네. 이것이 모순이란 거죠. 네. 검찰청 폐지 법안이 법사위를 어제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도대체 왜 태어난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했던 행위들이 그동안 오점으로 누적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본인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판이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수많은 기행들을 벌일 때 아마 정상적인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자정작용 자체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그것들을 그냥 다 용인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김학의라고 하는 법무차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 건설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로비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영상에도 찍혔는데 성명불상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나 이런 것들 시도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했었던 검사들을 또 처벌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윤석열 전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를 빼주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국민들 앞에 그냥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대단히 뭐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모든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모든 법이 다 통과됩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없이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 그것을 알리는 게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시행을 강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그러한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조하지만 국정은 실험이 아니잖아요.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 이제 바꾸겠어. 이러한 태도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법안들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명확히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비쟁점 법안은 지금도 여야정 협의체 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것을 가동하자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쟁점 법안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쟁점 법안을 우선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위 조정도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에서 이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여기 힘을 실어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뭐 법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 뒤에 뭐 이런 문제 제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분란을 벌이면 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이 뭔가 흩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 방향은 지금 맞는 거거든요. 속도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 속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도 지금 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자칫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면 개혁 동력이 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당대표가 정리를 좀 하고 어쨌든 이 방향 속에서 열심히 간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전날에 법사위원들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확인을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경고라는 것은 어법에는 맞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을 잘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단독 플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면 네. 이게 분란이 이 기정사실화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을 정확하게 뒷받침을 하고 또 불안감이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플레이한다는 모습을 주기보다는 네. 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서도 안정감을 좀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이 당대표께서도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조희대 청문회를 삼권 분립 사망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디다 대고 사망을 운운하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오만하죠. 오만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천대엽 대법관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냐? 지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는 네. 대법관 전체가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4명의 대법관 구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7명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무조건 겁박. 이것이 민주당의 그런 논리예요.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국회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입맛대로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면 법률을 바꿔서 헌법 개정도 국회에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법원이건 법원이건 대한민국 헌법의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국회에서 사법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이해가 오만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강성 지지층에 환심을 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던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전 이거는 좀 건조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마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사법권을 형해화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이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국회가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이거 수장들을 임명할 수 있고 탄핵할 수도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위헌을 이야기하려면 헌법의 116조에 보게 되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적용한 적 없는 이틀 만에 심리를 끝내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려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판결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일에요. 서울 고법에 바로 배당이 되고 사건 기록 수령이 되고 재판부가 바로 그 즉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판 기일까지 지정이 되고 우편 송달을 하는데 집행관 송달, 그러니까 사람이 쫓아가서 직접 송달한다는 그 5가지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네. 사법 역사상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었는지, 당시 후보였죠. 그 후보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116조, 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재판을 5개나 다 잡아놨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부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칫 사법부가 중립성을 잃은 거 아니야? 독립성을 잃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네? 역설적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 스스로가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거는 전산 시스템상의 절차였고 전원 합의체 회부는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의 판단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부에 배당되고 난 다음에 네. 그 2시간 만에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만에 심리를 했어요. 바로 이틀 뒤에 심리를 열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6만 쪽을 어떻게 읽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을 기록을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것을 어떻게 6만 쪽 복사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봤냐라고 하니까 전산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그 기록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그 기록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떳떳하다면 본인들이 그런 검사들 다 했다면 그걸 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판결문을 다 보지 않는다. 법리심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바뀌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고는 이것을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해대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문제인 거죠. 천대엽 대법관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명의 대법관 중에 7명이 지금 현재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그런 대법관이에요. 네. 그러한 대법관들이 다 논의한 결과 전원 합의체 해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왜 설명을 안 하고 왜 이해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시 5개의 재판이 대선 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은 다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모든 재판을 임기 이후로 넘겼어요. 네. 이 부분은 그럼 민주당이 왜 불만 제기를 안 하죠? 그리고 다시 원천적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선거법은 633이라 그래가지고 1심이 6개월 만에 끝나야 돼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이 지적을 안 하죠? 모순인 거죠.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수장으로서 네. 사법부 전체 행정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제 국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또 그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 게 예의죠. 그것도 부정한다면은 대법관도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면 되죠. 이것이 민주당의 모순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논의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냈어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는 국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사법부는 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견이 실제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에 관해서 주요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의 뭐 기행을 하거나 지금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로비를 받고 어쨌든 수백만 원의 어떤 이 뭐 룸사롱에서 뭔가를 먹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를 지금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했다는 내용이 뭔가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 그러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멈춰져 있는 상태죠.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본인들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본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이제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이 주장이라면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도 어딘가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견제 기능이 헌법에 입법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이 꼼수를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의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총무비서관은 꼭 불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4대 국회 이후로 대통령실에 대한 그러한 국회에서의 청문, 네.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했는 말을 그대로 되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정인을 거부하는가?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부의 그러한 국정감사나 그런 청문 과정에서도 장관이 나오면 밑에 국장들이 다 함께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장관격이에요. 그럼 그 밑에 비서관급이 다 나와야죠. 근데 총무비서관만 유독 뺀다? 총무비서관의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왜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못 부르는가?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당연히 나오는 게 맞죠.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풀고 있거든요. 글쎄요, 뭘 숨기죠? 아니, 이제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부르면 네.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쟁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명백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이거를 그냥 용인한다? 그럼 그건 바보 같은 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에 적어도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정부에서도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뭐 이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결혼한 다음에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허니문 그 기간에는 이렇게 정쟁적 요소는 좀 제외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지난 이후에 정말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 더더군다나 인수위도 없는 과정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행했다는 그런 문제를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인수위도 없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쟁 삼아서 지적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국감 앞두고 부르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내년부터는 또 뭐 이런 또 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쟁이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면은 비합리적이다.
그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튜버가 전한 전원을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라는 그러한 뒤에 숨어서 문제 제기하고 문제가 되니까 꼬리를 내리고 유튜버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하겠다 그러잖아요. 천대엽 대법관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안 듣잖아요. 뭐가 정쟁이고 뭐가 의심이죠? 민주당이 모순적 태도를 버리는 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어제도 허니문 얘기를 하던데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다. 야당이 협조하는 게 관례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허니문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협조를 했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간에 국민의힘이 견지하던 의견을 버리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큰 대의를 따라서 처음에는 협치라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뒤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들어온 뒤에 야당을, 그것도 제1야당을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수적인 우위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허니문이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에요. 상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을 회상해 본다면 저희들은 준비된 자세가 돼 있어요. 네. 민주당이 좀 더 폭넓게 정말 집권 여당답게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통령 말씀대로 좀 양보하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뭐 어쨌든 국회에서 공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방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도 도대체 왜 총무비서관 안 나왔냐라고 공격을 또 할 겁니다. 뭐 그게 이제 국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고 이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방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방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